옛날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는 가리봉산이라는 오래된 산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산에 얽힌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자랐다. 가리봉산은 낮에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에 관련된 하나의 고대 신화를 알고 있었다. 오래전 그 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는 거대한 마을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었고 이 전염병을 피해 모두 산을 떠나야만 했다. 마을 사람들은 병을 막기 위해 한 명의 아이를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제물로 바쳐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때부터 산에는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세월이 지나고 그 전염병의 기원으로 여겨졌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나 그 울음소리는 여전히 밤마다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런 날이면 개들도 짖지 않고 온 마을이 숨을 죽인 채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미롭고 모험적인 이야기로 통했다. 몇몇 무모한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어 산을 탐험해보기도 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복잡한 오솔길을 지나 산 깊숙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사람들조차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산속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그들의 눈이 깊은 두려움을 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러던 중 도시에서 온 한 젊은이가 이 미스터리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현수였고 그는 기자로서 이 이야기를 탐사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현수는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전설을 꼭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 밤 그는 등산 장비를 챙기고 가리봉산으로 향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비추는 밤이었다. 산 입구에 도착한 현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에는 그저 어둡고 조용할 뿐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체불명의 불빛을 목격했다. 호기심이 고개를 든 현수는 그 빛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 불빛은 그를 오래된 제단으로 인도했다. 제단은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기이하게도 어린 아이의 형태를 한 조각상에 있었다. 순간 찬바람과 함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인간의 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몽상하고 슬픈 울음이었다. 공포에 질린 현수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은 무척이나 길고 험난했다. 갑자기 나뭇가지가 그를 휘감았고 나무 위에서 이상한 형체의 그림자들이 그를 쫓아왔다. 현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그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이상한 소리와 현상이 일어났다. 어느새 그 소리는 더 이상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그의 마음속에 사라진 아이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문득 자신이 그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이틀 후 현수는 겨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산에서 보고 온 이야기와 변화된 그의 눈빛에 경악했다. 그는 그 후로도 종종 그 산에 대한 글을 썼고 사람들에게 항상 그 산의 존재와 그곳에 얽힌 전설을 경고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가리봉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갔다. 그리고 가끔은 누군가가 그 산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여전히 밤에는 그 아이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긴 밤을 지새우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 무서운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제 하나의 예시로 어느 늦은 밤의 이상한 경험이라는 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 캠퍼스를 벗어난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늦은 밤 홀로 방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작은 창문 밖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에 섞인 낮은 휘파람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이 유리창 프레임에 부딪히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휘파람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고 그것이 멈추지 않으면서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어둡고 밤 하늘과 아파트 단지 희미한 가로등 불이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소리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종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명확하게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귀를 때렸다. 괜찮아, 여기 있어. 갑작스러운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소리에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방 안에는 나 혼자 있을 뿐인데 명백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출입문을 확인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방문 역시 외부와 연결된 것이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공포에 질린 나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친구는 받지 않았다. 혼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던 나는 조그만 테이블에서 손전등을 발견했고
그것을 쥐고 방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방구석 어딘가에서 이어진 듯한 기괴한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조금의 침묵이 흐른 뒤 이번에는 천장에서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점점 커졌다. 손전등을 켜고 천장 쪽을 비춰보니 나무, 벽지 사이로 작고 이상한 틈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칼로 그어 놓은 듯한 틈이었다. 그 틈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갑자기 그곳에서 작은 눈동자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라 넘어질 뻔한 나는 급히 뒤로 물러났고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며 꺼졌다. 당황한 채 손전등을 더듬거리며 찾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틈새에서 가느다란 손가락이 나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고요한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섣부르게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다시 켰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틈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겨우 안도하기 시작할 무렵 바닥에서는 낮고 긴 웃음소리가 들렸다. 덜컥한 마음에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는 이곳을 당장이라도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후 나는 아파트를 부랴부랴 정리하고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며칠 뒤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공사 도중 천장 위와 벽 사이에서 오래된 인형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인형에는 오래된 녹슨 태엽 장치가 남아있었고 집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이상한 장난감이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손전등이 꺼질 때 끼 하는 소리가 그 장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두려움을 감추며 그녀에게 감사 인사만을 건넸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날의 소리와 눈동자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도 깊은 밤이 되면 그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가끔씩 무서움에 잠을 설치곤 한다. 이 일은 그저 오래된 집에 얽힌 특별히 설명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미지의 존재가 실제로 나와 함께 있었던 걸까? 모두가 쉬쉬하는 오싹한 이야기는 그렇게 나의 삶에 스며들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겪은 듯한 현실적인 설정과 섬세한 묘사로 인해 독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이야기는 인터넷 포럼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누리꾼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여름밤 나는 가족과 함께 산골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자 작은 펜션을 하나 빌렸다. 그곳은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밤이 되면 현관에 설치된 작은 조명 외에는 빛이 거의 없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첫날 밤 가족들은 모두 피곤했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만이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창문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걸어 다니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귀를 기울였으나 바람과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섞여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다. 겁이 나기도 했지만 호기심도 일어났고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여전히 뚜렷했고 이제는 무언가 긁히는 소리까지 들렸다. 그제서야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급히 커튼을 닫고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다. 찝찝한 느낌의 잠을 설친 나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가족들은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한 듯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고 나는 단지 밤에 기이한 소리가 내 착각일 뿐이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두 번째 밤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도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다시금 그 소리가 시작됐다. 같은 중얼거림, 같은 긁는 소리.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서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밖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은 그녀는 창문 바로 앞에 서서 내가 있는 방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제서야 가족들이 놀라서 방으로 달려왔다. 아버지가 창문 밖을 확인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악몽이라도 꿨다는 듯이 가족에게 설명했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휴가 마지막 날 우리는 펜션을 떠나기 전 노파심의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주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다. 옛날에 이 펜션이 세워지기 전 그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 후로 몇몇 사람들은 밤마다 하얀 옷을 입고 떠도는 그녀의 귀신을 봤다고 전해왔다. 주인의 이야기에 등골이 오싹해진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다. 지금도 가끔 늦은 밤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일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공포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여 독자를 무서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며 상상력의 영역에서 으스스한 경험을 제공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러한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거나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